이제 제가 장애도 있지만 지금 난치성 장애라고 하는 질환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멀티 패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금 의료 관계자들하고 정부하고 좀 이제 대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약간 이제 건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장애하고 난치성 장애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환하고 장애를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장애였어? 그게 질환이었어? 라고 묻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환하고 장애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같은 거 아니냐라고 묻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걸 다뤄봤는데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 저한테 장애에 대해서 몰랐어. 나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네가 장애인이라고? 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겉모습은 장애 같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마저도 너가 장애가 아닌 걸로 인식했다가,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장애가 이렇게 불편한 거였구나라는 것만 인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난치성 질환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어떻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그래서 오늘 인지적 구두쇠라는 이름으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하고 난치성 장애인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리고 장애인과 난치성 장애인 모두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좀 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난 몰랐어. 질환이 몰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숙면장애, 그리고 나는 이제 나한테는 결벽장애가 있어. 이런 좀 순환되지 않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장애인 쪽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난치성하고 그다음에 장애라는 그 갭이 어중간한,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는,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서 이제 장애인하고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더 편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심리학자 분에서 이제 수잔 테스 피스크랑 텔리러 분이라는 분이 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각 범위에서 더 이상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뭐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 생각을 바꾸는 게 되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대화를 통하면서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바꿔 나가는데, 저희는 만났던 사람 그리고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 뭐 역지사지라고 해서 내가 공감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 그런 안다라는 걸로 퉁치고 넘어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공감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공감해 줄 때 그냥 끄덕끄덕이라든지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점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친구들 만날 때 할 때 이름부터 알고서 취미가 뭔지, 그다음에 취미가 뭐면서 놀면서, 아니면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애가 어떤 애라는 거, 개성이든지, 그리고 내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난치성 장애인분들한테는 이름도 묻지 않고요. 질문하지도 않고요. 무얼 좋아하는지도 묻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게 좀 구두쇠라는 부분, 나와 별개라는 부분을 쪼끔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뭐 노인성 질환, 그리고 뭐 파킨슨, 고혈압, 뭐 치매라는 부분을 인제 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당뇨도 소아 당뇨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적 문제로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장애는 제가 3 회차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난치성 자기가 아픔은 자기가 고치고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병을 정복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경쟁 사회라서 그런지 "극복해야 되냐, 정복을 해야 되냐." 그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옛날서부터.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인제 정쟁도 한국에선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경쟁은 인제 더욱더 없어질 것 같아요. 입시라는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출산이라는 문제랑 이제 계속 경쟁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될수록 그분들은 알거든요, 경쟁이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거를. 그래서 어 이 사회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좀 질문해 보고 싶고요. 몰랐다고만 하지 않고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인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예산을, 그리고 난치성 질환에 있는 분들의 혜택들을 계속 줄이는 부분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용을 들어가는 대상,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라든지 의료,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컴퓨터를 고치든 물건을 고치든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비용을 계속 줄여 나가는 추세이거든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미국도 복지 예산을 했 해 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인제 팩데믹 이후로 인제 의료 관계에서라든지 복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저희도 어 지금 접 그 백신 코로나 백신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중증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 이에서는. 왜냐면은 그 의료기기라는 침대에 앉을 수도 없고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엑스레이를 찍자니 휠체어 장애인분이 쓸 수도 없고 근데 어르신들도 인제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이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 "잠깐 검사할 테니 서 있으세요."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어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제가 그 바위 위에 사람이 눕혀져 있는 사람인데 눕혀져 있는 사람 위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누가 치워 주냐. 근데 우리는 그 바위를 치우고 "그냥 나와."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너가 힘들어하는 거 네가 그냥 그거 돌 치우고 나와."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 장애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한국 사회에서 느꼈던 것들은 "너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장애를 너가 극복하고 또 전복해서 그 무거운 돌을 너가 치우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하는데 저는 장애인 접근성이 도시 계획하고 사회적 기반이 이 고 그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인제 지난번이죠. 그 3 가지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그거를 도시 계획에 포함을 하고 사회적 기반이 장애인이나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 도시 계획이 됐으면은 의료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봤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쳐야 되는 대상, 의료적 관점이 아니라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쪼끔 제가 말했던 부분이 하실 거예요. 장애인은 교육하고 직업, 그다음에 주거, 문화, 그리고 난치성 장애인분들한테는 의료, 간병,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 통증 완화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달라요. 근데 복 장애인이나 인제 시니어분들이 인제 그러니까 노후가 될수록 그리고 늙음이 같이 동반이 될수록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한국 사회나 이제 복지가 이제 미흡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복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어 그 SK에서 는 지금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돌발 상황이라든지 위험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라고 해서 지금 그 이 인공지능 케어 시스템을 9월 말에 출시한다고 지금 그 매스컴에 났거든요. 났고 그다음에 인제 사옥에도 인제 SK 사옥에도 위험성을 나타내는 위험성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시범 삼아서 그리고 뭐 송파구든 몇 군데 아파트에도 이제 위험한 인제 가정이라든지 이 인제 소재가 있는 곳에는 그 CCTV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월 말에는 이제 시범이 아니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는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의학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에
그다음에 독감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병 질환으로, 그다음에 그 복합성 이제 패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병 유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지금 멀티패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불구하고 뭐 이제 사람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고착되지 않는 고착되어 있는 태도 때문에 바뀌지 않는 그곳이 지금 보건복지부라는 거를 9월 4일 날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화를 할 수만 있으면 경증 환자가 아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아프다고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할 거고, 뭐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할 건데 자기 살려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고할 수 없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위험한 발동, 요런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이제 집집마다 될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저희 그 뭐죠? 시계 있잖아요. 시계 같은 걸로 인지가 될 텐데, 그러면은 119라든지 병원에 딱 연락이 되면 그게 전화가 될 텐데, 이분의 말로는 연락이 가면 인공지능이 대신 연락할 수도 있는데, 전화가 가면 경증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은 납득이 돼야 될지. 그리고 뭐 또 하나, 그리고 소방관 분이 9월 초에 그 간담회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간담회에서 했는데, 응급실 뺑뺑이 좀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담회를 했는데요. 또 요 상반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난치성 장애를 겪어야 되는,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시니어분들하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지, 그 질문을 조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로 제가 마칠게요.